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모닝 이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목이 타네. 원래 네. 좋은 일을 하면 입에서 막 침이 돌고 막 네. 이래야 되는데 목이 타는 건 왜일까요? 그러니까 흥분돼서 그래요. 예. 아, 네. 그러면 제가 뭐 흥분제를 너무 못하는데. Eyes 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hand to the fire, but it's no use, 'cause you can't stop it. 덴마크 검찰에 의해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는 정유라 씨가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하는 항소심을 포기해서 곧 한국으로 전격 송환될 것이라고 합니다. 덴마크 검찰은 오늘 오전 자체 SNS에 정유라가 고등법원 항소를 포기해 한국으로의 인도가 최종 결정됐다고 공지했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정 씨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수많은 의혹들이 드러나게 될 수 있을 텐데요. 검찰은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지검장님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시민단체들로부터 들어보는 생생 리포트. 시민통신. 대전 충남 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이 들려주는 환경 이야기. 대전 인권연대 이상재 국장이 들려주는 인권 이야기. 전교조 대전지부 최정배 정책실장이 말하는 우리 지역의 교육. 그리고 금강요정 김종술 기자가 들려주는 4대강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오늘도 땜빵입니다. 실은 대전일보 강은성 기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분간 방송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 사정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쩌나요? 오늘의 대충 뉴스를 전해주실 기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리고 또 저 같은 찌질한 놈하고 방송을 하려면 아무래도 스트레스도 많고 아무튼 곧 좋은 기자를 꼭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땜빵 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젯밤 12시 가까이 40여 분의 통화 끝에 아주 어렵게 섭외한 분입니다. 네,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교육연구팀장이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 중인 임재근 기자 모셨습니다. 임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땜빵을 이렇게 자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우리 정 PD님의 그 돌려막기 신공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돌려막기 신공. 네, 알겠습니다. 그 얼마나 잘 돌려막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주실 건가요? 예, 첫 번째 소식은요. 어제가 5월 24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5.24 조치 7년을 맞아서 대전 지역 70여 개 단체로 구성된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가요.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이사 조치 해제와 금강산 그리고 개성공단 재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오이사 조치는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권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제외한 남북 관계를 전면 차단시킨 대북 조치였습니다. 6.15 본부는 새 정부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 해결과 대북 제재에 따른 국제 공조를 이유로 유보적인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국의 눈치를 볼 때가 아니라 하루빨리 한반도에 조성된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북 대화를 통해서 전면적인 관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 이명박 정부 때부터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되기 시작했는데 예전에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였나요? 그분이 네, 이제 안타깝게 사건이 있었죠? 네네 그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고 천안함 사건도 있었고 천안함 사건은 그 진실을 뭐 그 특조위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특조위 네네. 결과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또 법원에서 이렇게 진실 공방 오갔던 것들이 사실은 언론에 잘 공개가 안 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더 네, 맞습니다.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다수에서 나왔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부 합동조사단에서는 이제 북한의 소행이라고 이제 단정 지으면서 그 이외의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는 이제 전면 이제 차단하는 그런 그 행태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과학적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북한의 소행으로는 단정 짓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좀 의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천안함의 천자만 얘기해도 소위 뭐 종북 좌빨이라고 이렇게 프레임이 씌워져가지고 그렇죠. 네네.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그런 공안 정국 아닌 공안 정국이 펼쳐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으셨고요. 그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럽기도 했었고, 근데 뭐 따개비라든지 아니면 산화 알루미늄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아직까지도 좀 의문이 있는데 새 정부에서 좀 잘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십시오. 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 충남본부는요, 대전시 산하기관장들의 비행이 많다라면서 이 비행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동자 투쟁으로 바로잡겠다고 나섰습니다. 어제 24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이들은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 낙하산 인사가 무능과 독선 경영,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요, 대전시 권선택 시장이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로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임 기자님도 권선택 시장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있으신 거죠? 예, 이 부분에서는 예, 이 부분에서 예, 잘못하는 것은 예, 잘못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해야 되는 아니 것 제가 같고요. 그걸 왜 질문하냐면은 권선택이라는 이름을 얘기하는 자꾸 말을 더듬으셔가지고 아, 네. 제가 그 땜빵이다 보니까요. 네. 아닙니다. 충분히 잘해주고 계시고요. 계속 해주십시오. 네. 네, 이들은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요, 그 대전시 산하기관 중에서 대전 테크노파크, 이제 편광의 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편광의 원장은 임기 초, 부사장 장기 공석에 이은 낙하산 인사 채용, 그리고 재단 비전 및 목표 부재, 비정규직 처우에 대한 구체 방안 마련 등 재단 현안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면서 편광의 원장 퇴진을 요구했던 노동조합 전임 지부장들에 대해서 해임이라는 이제 보복적 징계를 처했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원장에 대한 그 비판을 하면서 퇴진 요구를 하니까 잘라버렸다. 네. 예, 최근 뭐 이러한 이제 징계들, 보복성 징계들이 뭐 대전 MBC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대전 테크노파크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그 관계 기관에서 이 해임에 대해서 부당하다라는 그런 판결도 있었다라고 하고 또 사측에서 뭐 이걸 사기죄로 고소한 것도 이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라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두 전임 지부장은 이제 충남지방노동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그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이미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측이 이제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개인적 이득이나 편취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편광희 원장은 이를 무시한 채 이 두 전임 지부장을 이제 조직에서 내쫓기 위해서는 좀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광희 원장님께서는 그 네네. 전자공학을 전공하신
교수님 출신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제 훌륭한 카이스트 응. 예, 정보통신공학과에서 연구 교수로 예, 재직을 했던 걸로 뭐 알고 해군사관학교에서도 계셨다고 하고, 그러니까 훌륭한 네네. 교육자이시기도 하고 또 뭐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도 지내셨고, 그러니까 예. 훌륭하신 분 같은데,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뭐 잘 좀 모르겠네요. 네, 좀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또 네. 어떤 분이 있으세요? 그 산하기관에서 문제가 있는 분 중에? 네. 그 이들이 이제 문제 제기한 두 번째 분은요, 대전 도시공사의 이제 박남일 사장인데요. 예, 이 박남일 사장은 이제 그 이들에 의하면 2016년 어린이날 때 그 많은 인파로 차량 진입이 불가능했던 대전 5월드 진입로 로터리에서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진입로를 확보하고 차량으로 이제 이동한 후에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개방하지 않았던 이제 종보존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종보존센터? 예, 그 이제 그 생태 이제 종들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개방하지 않은 그렇죠. 뭐 격리가 좀 필요한 곳이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 곳이었는데요. 여기서 강제로 이제 개방하게 한 후에 이 박남일 사장 가족이 뭐 휴식을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 이거 요즘 보기 드문 갑질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 많아가지고 교통을 통제하는 곳에 차로 딱 들어가갖고 아무도 네네네. 격리해서 못 들어가는데 딱 열어서 거기에서 이제 휴식을 취하셨다. 네, 맞습니다. 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제 성과 연봉제 관련해서 이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이것을 뒤집고 야간에 이제 그 불법 이사회를 강행하려는 것을 그 이제 노동조합에서 이제 항의를 하러 갔는데요. 대전 도시공사 간부가 이제 폭력을 행사를 하는 것을 그대로 이제 방조를 하면서 이제 노동조합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를 방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 박남일 그 도시공사 사장 같은 경우는 군인 출신이시더라고요. 군인. 네, 32. 보니까 이제 아까 이제 갑질하는 거 보니 예전에도 많은 이런 그 처우를 받으셨던 분이 아닐까 이제 추측을 했었는데 그렇게 추측을 하신 거죠? 네네. 군인, 그러니까 32사단 공병대대장도 하셨고요. 이분이 그 자운대 사업총괄 장교, 뭐 논산훈련소에서 시설 담당하는 그런 장교도 하셨고, 그러한 강인한 추진력에 의거해서 이런 일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한편으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대전시장도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장도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고. 네네. 근데 이제 다른가요?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스크린도어 때문에 이제 안타깝게 젊은이가 목숨을 잃고 그 이후로 네네. 이제 뭐 외주 같은 거를 안 준다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서울시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같은 광역자치단체로서 좀 많이 비교가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물론. 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뭐 대전 도시공사 박남일 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전 테크노파크 평광희 원장에 대한 뭐 또 규탄뿐만 아니라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비판도 함께 했는데요. 이들은 이제 대전시 낙하산 기관장들의 행태를 권선택 시장이 좀 수수방관하고 비호하는 건 아니냐. 그래서 그들의 임기를 보장해주기에 이제 급급한 대전시라며 권선택 시장에 대한 비판도 함께 곁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선택 시장이 처음에 그 당선이 됐을 때 되게 신선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인사청문회라는 걸 했어요. 법에도 없는 걸 만들어서 그만큼 투명하게 하겠다. 굉장히 신선한 도전이었고 그리고 뭐 시민경청위원회 이런 거 만들고 그래서 되게 아이디어는 좋았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과연 누가 관심이 있었고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종의 보여주기식 그런 따라쟁이 이런 모습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이런 좀 약간 대전시 산하기관들의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임원들의 대부분이 이제 공직자 이제 출신으로 이제 배치를 함으로써 이제 자기 사람 챙기기에 좀 급급한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이제 대전광역시는 수년 동안 이런 제기들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이 문제 해결에는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 기자님, 네, 저랑 친하시죠? 최근 친해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임 기자님이 네. 대전시장이 되셔도 저는 어떠한 직을 맡지 않겠습니다.
아,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그 대전일보 송영훈 기자가 돌연 좀 사직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송영훈 기자는 이제 대전일보 노조위원장으로서 그간 이제 사측하고 이제 협상을 많은 수차례 체결을 하면서 노력을 해왔었는데요. 사측이 이제 지난해 체결한 협상안을 제대로 좀 이행하지 않자 최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영훈 기자가 지난 22일 이제 사직 처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대전 지역의 노사 갈등 관련한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방송은 개인적으로 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대충 뉴스를 진행하고 있었던 강은선 기자가 대전일보 그 노조의 사무국장을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지부장인 송영훈 기자가 사직을 하면서, 노조에 이제 비대위가 꾸려졌고, 강은선 기자가 비대위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 축하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축하드려야 될 일인 것 같은데요. 축하를 드릴 일이 아니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대전일보는 이 노조와의 갈등이 좀 오래됐었고요. 과거에 이제 민주노총의 그 언론노조 지부로 이제 들어가면서 더 갈등이 심화됐었고 사측과의 고소고발도 많았었고 그러면서 최근에 또 이 노조와의 갈등의 정점을 찍는 그런 일도 있었다면서요. 아, 예. 원래 대전일보는 이제 단일 노조로 이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복수 노조가 좀 설립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간 대전일보는 이제 단일 노조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 새로운 노동조합이 조직되면서 이제 복수 노조로 이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간 이제 단일 노조에 있었다가 이제 탈퇴한 조합원과 이제 새로 이제 가입한 분들이 새롭게 노조를 이제 설립함으로써 그간 이제 사측과 단일 창구로 협상을 하던 이제 그 전의 노조가 많은 힘을 좀 잃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은선 기자 입장에서는 기존 노조가 사측과의 갈등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탈퇴와 더불어 퇴사하신 분들이 또 상당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꽤 되는 것 같고 저희 방송에서 이제 당분간 비대위원장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참여를 할 수 없다라는 점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그냥 노조의 노조 조합원의 문제를 넘어서 그 직장을 다녀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의 고민까지로 몰고 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사직을 했지만은 그런 상황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 주십시오. 네, 다음 소식에 앞서 한마디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른 대전일보 이제 노사 갈등이 정리가 되고 노동자들도 이제 복수 노조가 아니라 이제 단일 노조로 빨리 이제 화합을 해서 강은성 기자가 대충 뉴스 자리로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간절히 바라는 마음 우리 임 기자님과 함께 하고요. 네, 다음 소식 전해 주십시오. 예, 우리 정 PD님 혹시 두루라고 알고 계시나요? 두유요? 두루요, 두루는 두루두루 부사 아니에요? 널리 뭐 이런 거? 네네. 네. 두루는 이제 지역 화폐의 대표적인 일종으로 이제 99년 시작된 한반 매치의 이제 지역 화폐입니다. 아, 처음 들어봅니다. 네. 네네. 두루는 이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노동이라든지 물품,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공하고, 자신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요한 노동과 물품을 제공받는, 다자간 이제 품앗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역 화폐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임 기자님한테 이제 보통 이러이러한 삶의 지혜를 드리는 거에,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서 이렇게 대충 뉴스를 해주고 계신다, 뭐 이런 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죠. 그렇죠. 제가 오늘 갑자기 이제 땜빵으로 나섰으니까 우리 정 PD님이 저한테 한 몇 도를 주시면 다음에 정 PD님은 저한테 그 몇 도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출연하시는 두루는 몇 두루예요? 제가 사실 두루의 가치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한 1000두루라고 오늘 하죠. 뭐. 네, 그럼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오이소박이는 5000두루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열무김치는 뭐 3000두루, 8000두루, 아직 7000 남았습니다. 네, 계속해 주십시오. 네, 대전시가 이러한 두루의 이제 장점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 공동체 3곳을 이제 시범 사업자로 선정해서 지역 화폐를 확산시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이제 순환 경제와 협력적 소비 문화의 확산을 나서기 위해서 지역 화폐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사업비 1,200만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지난 17일 공모를 거쳐서 중구의 페토 사회적 그 협동조합과 스쿨비, 서구의 서클 공동체 등 세 곳을 지역 공동체로 선정하고 각각 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지역 화폐 공동체 학습 그리고 컨설팅, 화폐 제작,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근데 좀 궁금한 게, 소규모 마을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지역 화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대전시 자체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이 거대 네. 경제 구역인데, 그게 과연 얼마큼 실효성이 있을지가 좀 궁금하긴 또 하고요. 그리고 네. 또 이제 이 지역 화폐가 어떻게 보면 진짜 화폐는 아닌 거잖아요. 우리끼리만의 약속인 거지. 네, 맞습니다. 그럼 유가증권의 성격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게 이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것도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뭐 국제화 시대 뭐 글로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우리가 미국이 이제 뭐 보호무역주의라든지 아니면은 영국의 브렉시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자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통제해서 단절된 이웃 간의 소통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라는 취지가 과연 얼마큼 설득력이 있는지 또 물음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화폐의 개념은 지금 대전시에서도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이 사업들도요, 대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번에 이제 선정된 단체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그 공동체에서 이제 한반네츠라든지 유성구에 이제 벌집이라는 이제 공동체가 있거든요. 벌집? 예, 벌집이라고 이제 청년들의 이제 경제 공동체인데요. 그 벌집에서는 이제 꿀이라는 이제 지역 화폐를 지급해서 이제 인근에 있는 이제 안녕가게라는 곳에서 이제 통용할 수 있는 이제 지역 화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모험 사례들을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확산시키겠다는 그런 취지 같아요. 그 각 포스트마다 그런 문화를 확산하겠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대전 지역의 뭐 지역 화폐가 두루나 꿀 이외에도 뭐 10개, 뭐 20개 계속 확산된다라면 그 지역 공동체 내에서는 이렇게 이웃 간의 소통이라든지 뭐 공동체 문화들 이제 활성화는 되겠죠.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대전시 전체로 보면은 어떠한 효과를 나타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도 중요하지만은 뭐 SSM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골목상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거대 자본들에 대한 통제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역 화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쓸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역 화폐가 아무리 있어도 내가 쓸 돈이 없으면은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득 증대를 위한 맞아요. 우리 지역사회 의 소득 증대를 위한 시의 그런 철학과 시정의 운영 방향이 좀 더 묻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십시오. 예, 대전시가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시는 어제 이제 오전 카이스트에서 권선택 시장과 그다음에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 오덕성 충남대 총장, 그리고 대덕 연구개발특구 기관장 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을 위한 협치 시정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권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전은 세계적인 기술력이 카이스트와 대덕 연구개발특구 등 대한민국 최고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기반으로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선도 도시로서 도약할 것이라고 역설했는데요. 또한 신정부 출범에 따른 4차 산업혁명 주도권 선점을 위해서 각계각층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는 권 시장을 이제 위원장으로 하고 있고요. 대덕 연구개발특구와 지역대학 등이 참여하면서 이달 중으로 구성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전이 과학중심 도시라는 얘기는 몇십 년째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카이스트를 비롯한 좋은 인프라를 활용해서 뭐뭐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늘 몇십 년 동안 등장한 얘기 같은데, 우리 시민들이 지금 대전에 살면서 과연 우리가 과학의 선도 도시다라는 거를 체감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는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선도 도시면은
뭐 그게 좀 이렇게 많이 싸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대전 분들이 과연 첨단 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는지 기자님 혹시 뭐 있으세요? 예, 저는 그 대전 과학도시 하면 이제 엑스포 과학공원이 생각나고요. 네. 예, 94년도의 생각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구호 되게 멋있고 뭐 대전이 첨단 과학 우와 막 설레고 그렇긴 한데 막상 우리 현실에서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구호만 멋있고 현실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현실에서 좀 더 시민들이 정말 우리가 과학 선도도시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체적 방안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4차 혁명이라는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본이 탄탄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에서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이제 과학 기술 도시로서 하나의 이제 메카가 되고자 한다라면 4차 산업혁명에만 이제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제 기본에 좀 더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대타를 오늘 띄워보셨어요. 어떠신지요? 네, 그 조속한 대전일보 그 노사 갈등의 정상화를 간절히면서요. 이제 돌려막기가 얼마만큼 우리 정치인이 지속될 수 있을지 그것도 우리가 지켜볼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내일은 안 보는 거죠?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평화통일 교육문화센터 교육연구팀장이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 중인 임재근 기자였습니다. 그 대전일보 정상화를 저도 기원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목요일 2부에서는 이미 장안의 화제가 되어버린 코너죠. 사기와의 전쟁. 대한민국 대표 호구 김 회장과 사기 전문가 박 사장의 유쾌한 사기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저 혹시 오늘 저녁 약속 있으세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뭐 드실 건데요? 아직 뭐 정하셨다면 대전 서구 탐방동에 있는 수호 참치로 오세요. 수호 참치는 합리적인 가격에 정말 고급진 참치 부위만 엄선해서 손님들께 대접해드립니다. 일식, 한식, 중식, 그리고 그 어렵다는 복요리 조리사 자격증 갖춘 참치 인생 20년, 저 문수호만 믿고 와주세요.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특별 서비스도 드리겠습니다. 와주시는 손님분들 감동하실 때까지, 참치로 배 터질 때까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전 서구 탐방동 먹적골목에 있는 수호 참치, 예약 문의 042-485-1311. 이상 남길 만큼만 남기고 모조리 퍼주겠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수호 참치 사장 문수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중음악과 가수를 통해 우리 사회를 말합니다. 염살록. 대중음악 전문가 염대형 실장과 아마추어 기타리스트 강인성님과 함께 대중가수의 삶과 음악을 통해 우리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이 방송은 청취자분들의 재미와 이해를 돕기 위해 현실의 다양한 사기 사례들을 참고하여 약간의 픽션이 가미될 수 있습니다. 출연자들의 신상 보호를 위해 가명이 사용되었으며 이 모든 행위는 우리 모두 사기 피해를 당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2부입니다. 오늘 목요일 2부 코너 정말 장안의 화제 코너로 자리 잡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기 사례를 통해 사기를 당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사기와의 전쟁.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이론은 빠삭하지만 늘 사기를 당하는
대한민국 대표 호구입니다. 김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김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해박한 지식과 매력적인 목소리로 선량한 사람들이 현혹하여 이익을 취하고 있는 진실과 사기라는 양날의 칼에 서 있는 그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계신 사기 전문가 박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박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방송 나가고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혹시 뭔지 아세요? 뭡니까? 저한테 가장 청취자분들이 많이 한 질문이 두 분이 실존 인물이냐고, 그러니까 그 진짜냐고, 뭐 이런, 특히 박 사장님은 경찰에 이렇게 신고해서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었어요. 신고하세요. 지금 계류돼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에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죠. 오늘이 5월 25일 목요일인데 지난 토요일에 녹화 녹음을 하기로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우리 박 사장님이 출장을 좀 공무 때문에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어떤 일로 다녀오셨는지. 네, 피할 수 없죠. 경찰서를. 경찰서에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잠깐 갔다 왔습니다. 네, 가셔가지고 뭐 이른바 뭐 뉴스에서만 듣던 대질신문 이런 걸 좀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뭐 잘 빠져나오셨네요. 평소에 네. 예, 앞뒤로 잘 맞춰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일상생활입니다. 생활. 예. 그리고 제가 우리 박 사장님은 친구를 한 분 소개시켜드릴까 싶어요. 조만간 얼마 전에 승진하신 분이 있거든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님 한번 소개를 해서 두 분이 한번 친구가 되시면 어떨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진실과 사기 사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좀 두고 보도록 하고요. 청취자분들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좀 우려 섞인 목소리, 우리 하는 얘기가 진짜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드라마 중에 여러분들 팩추얼 드라마라고 있죠? 저희 방송을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과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을 잘 종합해서 그런 비스무리한 일들을 하시는 성격의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재밌게 해드림으로써 우리 청취자분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방송의 취지니까 너무 저희 두 출연자분들을 미워하지 마시고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박 사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갑자기. 아니 이 전에 잠깐만요. 네. 박 사장님이 이번 토요일 날 현장을 갔다 오셨는데 네네. 예, 거기에 대해서 왜 갔고 어떻게 했는지 그런 현장 쓰이는 얘기를 잠깐이라도 예, 좋습니다. 네. 들으면은 아주 재밌겠는데. 제가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던 통장 누르기. 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서를 갔고요. 참고로 저는 참고인으로 왔습니다. 피의자가 아니라. 네, 저는 피의자가 아니고. 바지가 있구나. 그렇죠. 예. 네, 저는 근데 참고인이지만 핵심 참고인으로 제가 갔고요. 제가 어느 쪽에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피의자가 되고 한쪽은 피의자가 되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갈리는, 네, 갈리는 아주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간 사람은 자기가 피해자다라고 하지만 문서상으로는 그 사람이 피의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박 사장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사모님을 도와드리기에는 사모님이 너무 많은 공을 건너서 그러면 일단 올 때까지 기다리죠, 대질자를.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몇 시간을 고민했어요. 어느 쪽 편을 들어야 될지를. 그래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득이 가는 쪽으로 편을 들기로 마음을 먹고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콜을 받고 있죠. 양쪽으로부터? 네, 양쪽으로부터. 캐스팅 보트를 친 네, 거예요? 그렇죠. 캐스팅 보트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 김 회장님은 보면 볼수록 우리 박 사장님이 존경스럽지 않은가요? 존경이라보다도 이게 우리 살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의도를 했거나 했든 간에 이런 일이 주위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때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이게 처세 술이라는 건데, 우리 박 사장께서는 이런 일을 좀 기획하고 하신 분이고, 또 난데없이 이런 일을 닥친 분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자기 나름대로 배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 얘기를 제가 한번, 부탁을 한 겁니다. 제가 경찰서에 가서 느낀 건데요. 결국은 욕심이 화잖아요. 그 화가 또 그 사람의 결정을 지을 텐데 이런 일들이 결론에 다다르면 좀 욕심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야만이 제가
욕심을 들부리는 쪽에 있는 사람과 손을 잡고 지금도 사실 오늘도 고민 중입니다. 지금 어느 쪽 편을 들어야 될지 좀 그러고 있습니다. 예, 역시 그 고수의 그 입문 과정의 단계에 있구나. 박 선생은. 조만간 우리 김 회장님이 직급을 김 사장으로 바꾸고 박 사장님이 김 회장으로 박 회장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두 분이 하나 뭐 차려가지고 그런 생각도 그러시죠?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는 그 피해자나 우리 국가나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런 그 사기 체험관, 박물관 이런 걸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건 정부 산하기관에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해갖고 수료 이 사람은 사기 예방에 뭐 다 해서 수료도 해주고. 그렇죠. 각종 사기 사례들을 현장에다가 꾸며가지고 뭐 초등학교 어른들서부터 해가지고 다 이런 체험을 하게 하면은 사기 체험. 저는 김 회장님이 출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그걸 그 출연금으로 제가 만약에 만들겠습니다. 그런 이 체험관이나 그런 거 만들면은 전 원장으로 가야죠. 네,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보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지난주에 보이스피싱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부동산 사기 쪽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오늘 보이스피싱에 연관된 다른 사기를 하나 좀 얘기해 볼까 해요. 오늘은 이른바 사칭 사기, 그러니까 신분 같은 걸 속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기니까 우선 그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그런 거 많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경찰청입니다, 검찰청입니다, 금감원입니다, 뭐 국정원입니다, 혹은 뭐 우체국, 교도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화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지난주에 우리 박 사장님이 전화 통화에서 목소리만 들으면은 뻥인지 진짜인 줄 안다 이랬는데 혹시 두 분은 그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신지요? 어제도 받았습니다. 전화 정말. 진짜 경찰청에서 오는 거 말고? 경찰은 아니고. 그 우체국 우정청이라고 그러면서 우정청? 네. 우정청이 없죠? 그렇게 어제 왔었어요. 공식 명칭은. 네, 부안말에는 있던 것 같은데. 아니 우체국 타임슬립. 네, 우체국인데 그 어제 그런 전화 전혀 그리고 되게 웃긴 건 요즘은 이렇게 왜 뭐 그 후스콜 이런 걸로 이렇게 뜨잖아요. 내용이 뭐 보이스피싱이다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그 뜨는 것도 우체국이라고 뜨더라고요. 의심을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니까요. 대단하다. 그걸 어떻게 바꿨을까? 저도 제가 참 이 현직에 있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쭉 이게 받아보니까 저하고 전혀 별개의 얘기들을 하길래 욕을 했어요. 뭐라고요? 야, 이 X년아 할 일 없어갖고 이런 전화를 하냐. 끊어! 우정청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는 아까 제가 타임슬립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박 사장께서 그 드라마 하나 찍으셔도 되겠네요. 그 요즘에 얼마 전에 종영한 그 사임당 뭐 빛의 일기인가 뭐 있잖아요. 그 사기당 사기당 우정청 얘기. 김 회장님은 어떠세요? 혹시 그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뭐 경찰, 검찰 그런 데서는 전화는 아직 저한테는 안 왔고 그 금융을 사칭해서 제가 작년에 이 사실을 알았어요. 흔히 문자로 뭐 농협 무슨 은행 해가지고 대출 광고가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사정이 급한 사람들은 믿고서 전화를 합니다. 근데 저도 실질적으로 전화도 한번 해봤고 이거 뭔가 했더니 나중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1금융권 특히 거기서는 이런 문자 광고를 절대로 안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칭을 해서 이렇게 낚시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그런 사실을 우리 일반 서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또 팩스로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사무실에. 예. 그쵸 무슨 은행 해가지고. 예. 그래서 전화를 하면은 자기들은 그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도 받았는지 아주 그냥 정신무장이 잘 돼 있어요. 우리는 정신무장. 우리는 나는 농협 그 산하의 대출 담당인데 어느 마포구 무슨 동에 있다 일찍에 일로 찾아오시라.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 서민들은 그럼 의심을 해서 의심을 자꾸 하는 말을 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자기 신분증 명함하고 자기 신분증을 또 문자로 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럼 날 믿어라. 내 신분증 보내주고 내 명함을 보내줬는데 왜 안 믿냐? 그러면 또 잘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믿는 거죠. 그리고 그래 가지고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을 은행 아이디 같은 거 딱 찬 사진 인증샷 하나 찍어 보내기 그렇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런 것은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하니까 그 정도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그걸 믿고서 하고 나중에 일이 터졌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 하다가 뭐 돈을 어디로 보내라 뭐 하다가 보면은 다 보내고서 나중에 보면은 그 신분증은 훔치거나 주순 걸로 해서 그 사람 그 신분증에 있는 이름으로 명함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혹시 경험담은 아니시고요? 당해보신 것 같은데. 반반 경험했죠. 설명이 너무 자세해가지고. 네, 호구라 당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당하신 걸 얘기를 하세요. 달리 호구입니까? 예. 근데 제가 직접 그 체험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참 그 사기범들은 하루가 다르게 지등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서민들은 거기 못 따라가니까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사진 이런 거 인증샷 이런 거 믿지 말고 그렇죠? 눈으로 직접 가서 보거나 아니면 전화로 한번 본사로 확인만 해봐도 간단히 해결된 문제일 것 같긴 한데 그러다가 그러면은 그 동에 있는 그 은행으로 가겠다. 그러면 올라오라고 합니다. 당당하게. 그러면은 막상 가면은 커피숍이나 어디 가서 일단 있으라고 합니다. 글로 가겠다고. 그리고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풀기 위해서 무슨 돈을 어떻게 좀 입금을 해라. 그럼 그거 가지고서 사기서 본사에서 결제에 그러니까 올라가고. 제 얘기는 누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농협이든 뭐 하나은행이든 어디를 검색해서 고객센터 전화한 다음에 이런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진짜 일을 하신 게 맞나요라고 물어만 보면은 뭐 1분도 안 걸리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호구예요.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그냥 뭐 1599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대표번호. 사람이 한번 믿으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저는 못 믿으세요? 저도 왜 못 믿으세요? 앞으로 믿을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 전화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나온 것 같습니다. 가짜 고지서. 정말 관공서에서 뭐 구청이든 어디서 발행과 똑같이 생긴 그런 가짜 고지서 그리고 가짜 사이트 은행 사이트 비스무리한 거. 그래서 www.hanabank.com 이러면은 hanabanky.com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살짝 변조한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도 많은 것 같고 또 유괴. 그러니까 내 아이를 둔 부모들이 내 아이가 학교 간 시간인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애가 막 우는 소리가 들려. 되게 자녀를 데리고 있습니다. 패닉이 되죠. 근데 아이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 울음소리는 그냥 다른 어디서 이렇게 따온 소리인데 엄마나 아빠는 그 소리에 이제 패닉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아들이 군대에 갔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나 무슨 땡땡이 그 하사관인데 선임하사인데 그 부대에서 싸움을 해갖고 누가 다쳤다. 지금 영창을 가게 생겼는데 치료비 얼마를 보내라. 이런 피싱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야.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제가 전문까지는 아니지만 사기치는 입장에서 당하는 사람들이 참. 근데 물론 유괴는 그 심리적인 압박이 있으니까 그걸 제외한 나머지들은 참 당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예방 차원에서 이제 하나씩 풀어나가겠지만 간단한 것들은 관공서라든가 이런 것들에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들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진짜 사기를 친다고 하면 우리 그 영화 있죠. 그 한국은행 털던 영화 뭐죠? 범죄의 재구성. 네, 범죄의 재구성. 네. 그 정도의 시뮬레이션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서류 조작이나 뭐 위조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런 경우는 우리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 약간 사기나 남 속이는 것은 우리가 특히 남학생들 경우에는 다 조금씩은 있지 않나. 네? 그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성적 위조. 집에 통지표가 할 때? 그런 경험은 아마 뭐 덜어는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그것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범사기 행위죠. 그건 남자가 아니라 그냥 사람에 따라 다른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일상생활에 그렇죠. 그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데이터를 도대체 이 사기범들은 어떻게 취득을 하게 될까요? 가령 이제 내 아이가 군대에 간지는 어떻게 알았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정보를 취득하게 될까요? 한 우물을 파면 전문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람도 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제가 그냥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는 건 아니지만 제 느낌으로는
예를 들어서 올해 입영 대상자 명단이 병무청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럼 병무청을 해킹을 하는 거죠. 그럼 입영 대상자가 분명히 나올 테고. 생각도 못했는데. 네,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 군대를 가는 사람들이 거기 보면 이제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각 훈련소 뭐 어디 뭐 보충대. 해킹하면 그 자료가 나오겠네요. 나오죠.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 수고도 없으면 사기치면 안 되죠. 또 우리가 모르게 그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게 우리가 진짜 알던 거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개인정보 유출이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서 그 정보 빼돌리고 하는 게 그 사기의 그런 범죄 행위의 기본이죠. 지금은 개인정보를 아무리 본인이 잘 챙긴다고 해도 이미 인터넷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가지고 그게 쉽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개인정보를 덜 뺏기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방어할 거야에 초점을 두는 게 현실적으로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런 이제 피싱 사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칭 사기 얘기를 하니까 들어보셨을 겁니다. 혼인빙자 뉴스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혹시 뭐 김 회장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뭐지 호구의 그 뭐지 영역을 벗어나실 분이 아니실까.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에서는 가해자가 혹시 아닌가 그런 질문이시죠? 아닙니다. 뭐 가해자 피해자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서.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아마 여기 계신 그 두 분도 결혼 지금 현재 있는 전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연애 기간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결혼 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만났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근데 이게 사람 감정이라는 게 내 옆에 있고 당시의 감정이 충실하고 그러면은 1년 있다가 우리는 헤어질 거다. 결혼까지는 아니다.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결혼도 당연히 할 테고 그런 과정을 믿고 있다가 일들이 생겨가지고 헤어지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싸우는 거죠. 싸우는 일들이 그러니까 뭐 서로 간에 싸우든지 감정이 안 맞든지 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너 그때 당 결혼 가지고서 한다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하면 뭐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감정은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사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은 혼인빙자는 사실은 사기가 아니라 그냥 감정에 충실했을 뿐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고요. 그거 가지고서 일부러 돈을 뜯고서 헤어지고 하는 것은 범죄죠.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의 육체를 오로지 탐하기 위하여. 뭐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러면은 돈을 안 뜯었다라고 하면은 뭐 범죄가 아닌 건가요? 그런 경우에는? 그 육체 관계라는 것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양쪽이 다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건 강간이죠. 아니 근데 이게 이제 그 서로의 이제 육체를 탐하는 과정이 그냥 한번 한눈에 딱 보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합하기 때문에 뭐 말이 잘 통하고 생각이 같다라든지 아니면 상처를 보듬다든지 아니면은 상대의 뭐 직업이 마음에 든다라든지 아니면 미래가 어디 뭐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 요소들이 있는 거 아닌가요? 사회자가 전문가 같습니다. 혼인빙자 가는 거 한번 해보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어떻게 그럼 그걸 다 하세요? 당연하죠. 또 육체만 탐하기 위해서 혼인빙자 가늠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얘기는 지금 시간도 없는데 연애 방송에서 한번 다시 마련해가지고 하시고 아예 전문 주제로 혼인빙자 사기. 그래요. 그 혼인빙자 말고 조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신분사칭. 그러니까 나는 원래 백수인데 내가 뭐 국정원이야 뭐 이런 사기들 되게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다반사죠. 네네. 지금 우리 현실에서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것 같고 다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는 그런 성향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신분사칭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게 생각하고 자수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게 사기인데. 혹시 해보신 적이? 부끄럽습니다. 왜 부끄러우신지요? 예, 좀 많이 해봤죠. 주로 어떤 신분을 사칭을 해보셨어요? 이제 사람이 그분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혈연, 학연, 시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총동원을 하죠. 혈연도 어디 뭐 전라도 사람이면 저도 그 근처, 학력이면 또 학교. 저도 고향이 광주인데요, 뭐 이러고. 그렇죠. 네네. 뭐 그런 거, 야 이게 근데 참 안 좋은 거라는 건 뻔히 알면서도 이제 몸에 인이 배겼네요. 그러니까 뭐 신분사칭이. 신분사칭. 그러니까 자기 출신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신 거고. 김 회장님은 어떠세요? 거짓말이야.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수차게 했죠. 근데 그런 거짓말은 기억에도 거의 없는 경우도 많고, 근데 사기를 위한 범죄나 뭐를 위한 그런 거짓말은 사기성인데, 제가 지금 에피소드를 제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요번에 대선 대선 후보께서 20년 전에 전 쓴 자서전에 홍준표 후보요? 뭐라고 그래? 자서전하면 네, 딱 나오지. 그런 홍준표. 친구들끼리 있었던 죄지 발정 치기 어린 장난으로 해가지고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데, 그걸 치기 어린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범죄예요. 그러니까 재밌게 범죄를 갖다 이렇게 미화한 거지. 그건 치기 어린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하는 얘기가 이것도 나중에 저한테 그런 부메랑이 돼서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지만은 미래의 대선 후보. 네. 아니 뭐 그건 아니고 하여튼 나중에 이거 가서 저도한테도 이런 부메랑이 돼서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지만은 과감하게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팬들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네네. 이야 박수 한번 치고. 박수 한번 치죠. 네네네. 한 8년 전에 네. 벌써인데 선배가 신하 선배님이 아버님이 건물주예요. 대전에 여유도 있고, 근데 그 형도 참 성격도 좋고 참 재밌어요. 근데 직업이 없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 거의 타쓰고 사업도 몇 번 해서 말아 드셨고, 그 하다가 나중에 또 목돈이 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형님이 오셔서 우리끼리 있다가 우리 딴 후배한테, 야,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참 순수하신 분이니까 금융권이라고 전화를 해서 장남이신 아드님이 내일 당장 돈을 안 갚으면은 신물자가 된다. 그래서 범인 당사자가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집으로 전화를 드렸다. 이거 해결 안 되면은 신물자 되면은 이거 어렵다. 사회생활하기가. 그런 식으로 짠 거죠. 그러니까 선배가 김 회장님께 부탁을 한 거구나. 아니 제 후배한테 같이 있는 자리에서. 김 회장님한테 말고. 예. 저는 그러니까 김 회장님은 옆에서 듣기만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왜냐면은 선배가 김 회장님한테 부탁하면 실패할 거 뻔한데 왜 이 사람한테 부탁할까? 근데 그것도 일종의 가서 사기하고 그러다니까 저보다는 그 후배가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한 거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부담이 된 거죠. 예, 내가 가가지고서 그런 부모님한테 그런 말을 하고 하는 것이, 저는 그 양심상 저는 그런 거 못하니까 전문용어로 뽀록 날까 봐. 그렇죠. 저는 마땅치가 않은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제 후배가 재밌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에서, 알았어 형, 그럼 대신 술 한잔 거하게 사고 뭐 그런 조건을 달았겠죠. 금액이 얼마였어요? 2천만 원이요. 2천만 원. 큰 돈인데요. 네, 그래서 8년 전 2천만 원. 그래서 짜고서 그 후배하고 다른 사회 선배님 친구분이 전화를 걸었죠. 부모님한테, 예, 누구 씨 아시죠? 여기는 어느 금융인데 이런 돼 가지고 내일 당장까지 안 갚으시면은 신물자가 됩니다. 예? 이거 미리 알려드린 거고, 당사자가 좀 통화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하더니 그 부모님이 알았다고. 했더니 그럼 다시 전화를 달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전화를 다시 하니까, 그러면은 전화로 하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한번 우리 집으로 오실 수 있느냐. 예. 나름대로 부모님께서도 확인 절차를 한 거죠. 그래서 작전을 짜서 그 선배님하고 후배하고 뭐 옷 좀 잘 입고 금융처럼 가신 거죠. 네. 네. 가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서, 알았다. 그러면은 2천만 원만 주면은 그러면 말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냐 묻고, 뭐 나름대로 확인서 쓰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그다 바로 그 자리에서 2천만 원을 송금을 받고서 그 돈은 그대로 그 아드님이신 그 어른들한테 네네. 간 거죠. 네. 그래서 그날 그 형이 또 짜게 한 10만 원어치만 10만 원은 차비하라고 주고 밥 한 끼만 딱 사고서 말았다는 후분이 제가 얘기를 들었죠. 근데 이런 경우도
그 부모님이 확인을 해보셨다면서요, 근데 집으로 오라고 할 때. 집으로 오셔가지고 확인했으면은 찾아간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부모님 확인 절차를 있었다면 그 확인지 뻔히 아셨을 텐데. 그런 확인은 아니었구나. 그냥. 안에서 설마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굴까지 보이면서 여기까지 왔냐, 그러니까 온 것 자체가로 믿으신 거죠, 부모님은. 참. 그래서 이런 일들도 있고 해서 자식 키워서 나중에는 그런 일이 그 하나의 그 성공을 했잖아요. 아들하고 그 후배하고 친구분들 입장에서는 또 아버님이 또 여유가 있으시니까 그 정도는 해서 서로가 재밌게 해프닝으로 서로 생각하고서 추억에 술 먹으면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범죄 어떻게 보면 동조를 했구나. 공범이고 그렇죠. 하면서 제가 요번에 뭐 그 홍 대통령 후보께서 그런 일이 났을 때 뭐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조금은 그런 그 이해가 심정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같다 하는 말씀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드립니다. 아버님께서 알면서도 속아주신 건 아닐까 그냥. 그건 아닙니다.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아니네. 완전 속으신 거죠. 우리 저기 부모님 사기치는 일을 하지 맙시다 진짜. 그래요. 회장님. 근데 박 선생도 뭐 부모님 제가 좀 알아요.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부모님 뭐 장인장 뭐 부모님을 사기치는 좀 있잖아. 사기는 안 칩니다. 아니 그런 거 빌려달라고 해서 못 갚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게까지 무슨 막 각색을 하고 돈을 위해서 사기를 치십니까 부모님한테. 다른 사람한테는 당하시고. 그리고 성직자 사칭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가장 흔하게는 우리 주변에 이제 뭐 저녁 때 소주 한잔 할 때 식당에 이렇게 오시는 스님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달마도 같은 거 하나 주신다든지 부적 주시고, 물론 그 스님이 정말 이제 스님이신지 아니면은 그냥 직업이 그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반신반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아니 많죠. 스님 오는 것들은. 근데 그 스님이 진짜이든 가짜이든 간에 가짜라고 생각하면 사기 맞은 느낌 안 드세요? 뭐 아무래도 네. 근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따지면은 참 이 살기가 그렇습니다. 너무 피곤하죠. 그러니까 그냥 제 마음 편안하고 그렇죠? 저 사람이 진짜 스님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또 이 스님이란 것은 그 스님 그 있잖아요. 그 승려증, 신분증, 승려 자격증 있습니까? 그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굳이 그걸 어떻게 따집니까? 내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면은 다 스님인 거고. 점점 박 사장님화 돼가는 거, 박 사장화 나이도 되는 것 같아. 아니 그건 제 나름대로는 이게 이 사회가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따질 수 없으니까. 단지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가 여유가 있고 술 먹다가 기분 나면은 뭐 1,000원 한 장 줄 수 있고. 내 마음이 부처인데 왜 저녁 때 술집들을 다니면서 그 보시를 받으세요? 근데 그거는 옛날부터 탁발성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낮에 다니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방법은 많은데 하필이면 밤에 그 유흥가에 술 드시는 분들만 골라서 돈이 잘 나오니까 밤에 내 마음이 부처인데 비즈니스가 된 부처는 비우는 거라니까. 모든 것에서부터 인연을 끊어야만 비로소 그 부처님의 어떤 뜻을 완성하는 건데 왜 자꾸 업의 길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래서 사회자랑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 FM적인 생각, 저 FM적인 사상. 아니 내 마음이 부처라니까 하는 얘기인 거야. 내 마음이 부처인데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가급적 확률이 높은 그 중생들한테 그 보시를 받아야 되냐고. 그분들이 그 1,000원씩, 2,000원씩, 5,000원씩 그 받아가지고서 자기도 밥은 먹어야 되고 그 돈으로 해가지고서 자기보다 더 불쌍한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 거니까 내가 줄 때는 그렇게 알고서 주면 되겠죠. 근데 저희가 김 회장님하고 가끔 이렇게 밥 먹으면은 그런 모실 때 잘 안 주시는 것 같던데. 없으니까. 당연하지 없는데. 내가 더 없는데 주머니에. 그러면 김 회장님도 머리 이렇게 깎고 한번 해보시면. 글쎄요. 해볼까? 안 어울립니다. 근데 안 줄 것 같아요. 원래 얼굴이 귀티가 나셔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거기. 저번에 그 닭도리탕 집에서 먹었던 그 누님 뭐 그런 분이나 그냥 꼬시세요. 뭘 또 삭발성을 한다고. 저희 사랑은 죄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뭐 이제는 다 얘기하는 거네. 까놓고. 나 많은데. 자, 분위기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네, 사이비 종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죠. 뭐 가장 최근에는
그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유병헌 일가 뭐 이른바 구원파라고 해서 거기가 과연 사이비인가 아니면은 하나의 종교를 그렇게 이제 뭐라 그래야 돼?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의 기준을 어디에 정해야 될지도 사실은 그것도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도수를 가지고 사이비를 결정할 건지 아니면은 뭐 모으는 액수를 가지고 사이비를 결정할 건지 뭐 모으는 액수로 치면은 기독교 같은데 많이 모으고 불교도 많이 모으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이비 종교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돼요? 야, 그건 저도 참 난해하네요. 근데 보편 타당하게 아까 뭐 우리 김 회장님도 말씀하셨던 승려증이 나온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조계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 나머지들은 사이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것도 혹시 뭐 내 마음에 부처가 있으니까 사이비로 안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생각할 때 여기서 너무 깊이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간단하게 그걸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자세 그리고 양심과 공익성이 얼마나 강한가 그리고 진실을 위하는 그런 자세가 그거 가지고서 기냐 아니냐를 구분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럼 사이비 하나도 없어요, 회장님.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JMS라고 있었죠. 되게 유명했었죠. JMS 정명섭인가요? 네, 정명섭이. 그분은 뭐 이렇게 여자들은 원래 부정하다. 그러니까 뭐 아담과 이브가 있었는데 이브가 뱀한테 속아서 사과를 따먹었는데 그 따먹은 게 사실은 뱀이 이브를 따먹은 거래요. 그분 말입니다. 부정한 몸이기 때문에 자기랑 자야지만이 정화가 된다. 이게 이제 기본 논리였대요. 그래서 젊은 여대생들을 이렇게 유린하고 왜 이렇게 갑자기 좋아하세요? 기가 막힌 논리인데요. 그분의 논리였는데 그럼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 안 되잖아요. 나쁜 놈이죠. 그렇죠. 그 사람 처벌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뭐 서울에 되게 큰 교회들, 큰 목사님들 보면은 뭐 나비 부인 사건도 있었었고요. 그분들도 뭐 비슷한 사례인 것 같아요. 뭐 바람피다 걸린 분들도 많고 또 서울에 또 큰 교회 아들들 같은 경우 그쵸 뭐 혼외자가 있는데 순복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냥. 네 뭐 제가 제 입으로 얘기는 안 했고요. 그냥 보도된 내용에 뭐 그래서 아들이 있고 또 부인이 아니었죠. 그 아들 출산한 분은 한때 또 정치권에 있었죠. 민주당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준이 사기고 우리가 처음에 어떤 기준이 진실이냐 박 사장님 말대로 이루어지면 사기고 아니면 진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신분 사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의 허물 이런 거를 보고 그 사람을 믿거나 그러지 말고 그 사람 본질을 좀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는다고 하면은 좀 그런 사기 피해를 덜 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한테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만 해서 필요한 직업군이 있다면은 공식적인 절차로 그 직업군을 찾아서 거래를 하면은 별탈이 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할 말이 없으세요? 너무 철학적 얘기가 너무 깊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예, 오늘 시간도 없어가지고 없고 또 여기서 그런 얘기까지 하면은 한도 없고 끝도 없고 예 여기서 마치고 우리 다시 예, 우리 생활 속의 사기 얘기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또라이라서 죄송합니다. 아니 사이비 종교도 생활 속의 사기입니다. 여기 지나가 보세요. 여기 대전에 뭐죠 증산도 막 증산도에서 소송 들어올 수도 있어요. 증산도 그 라인이라고요. 그 라인이라고? 그 라인. 증산도라고 하지 않죠. 그 라인에 증산도 라인 쪽에 좀 있는 것 같다. 네, 많죠. 증산도 그런 종파를 사칭해가지고. 그렇죠. 아유, 제가 현실적인 사기 한번 구해드렸어요. 빼도 박도 못할 뻔했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표 호구 김 회장 그리고 매력적인 사기 전문가 박 사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오늘 뭔일 이슈 2부에서는 금강요정 김종수 기자와 함께 4대강 사업과 오늘의 금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진호였습니다. I'll be back. 끝난 줄 알았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청취 후기나 출연 신청, 제보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